키와 목선, 그리고 귀걸이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옷을 입고 거짓을 연기했죠. 남편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믿었지만 CCTV는 기억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에서 버려진 차량, 그리고 바다에서 떠오른 시신. 거짓은 끝내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얇게 떨렸어요. 그 금속성 울림이 복도를 미세하게 긁고 지나가자 공기가 한순간 움찔했죠. 6시 24분, 화면 속 민정이 마지막으로 남긴 표정은 잠깐의 망설임과 아주 얇은 숨이었어요. 묶어 올린 머리, 귓불 아래에서 흔들린 작은 빛, 손목의 미세한 떨림이 함께 지나갔죠. 2시간 뒤 같은 옷차림의 여자가 내려왔지만 목선의 길이가 달랐고 보폭의 리듬이 어긋났어요. 빛은 체온을 기억하니까 화면은 끝내 속지 않았겠죠. 거짓은 언제나 실루엣에서 먼저 들킨다는 걸 보여줬죠. 형사박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끊어봤어요. 귀걸이가 반사되는 각도, 머리띠가 눌린 자리, 어깨선이 흔들리는 폭을 반복해 측정했죠. 내려온 여자의 시선은 카메라와 평행을 피했고 발끝은 목적지보다 그림자를 먼저 찾았어요. 리모컨이 눌릴 때 손목의 각이 2번 흔들렸고 버튼은 엇갈렸죠. 옆 차량이 먼저 반응하자 화면의 조도가 가볍게 출렁였어요. 자기 차를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박이 말하자 정적이 0.3초 길어졌고 공기는 그 길이만큼 진실 쪽으로 기울었죠. 지하 CCTV의 화각은 넓지 않았지만 빛의 결은 충분했어요. 흰 차 앞에서 허공을 더듬는 손끝이 2번 흔들렸고 셋째 움직임에서 어깨가 작게 주저앉았죠. 그 짧은 흔들림이야말로 거짓이 스스로 만든 틈이었어요. 형사하는 화면을 멈추고 숨을 고르게 했죠. 이 여자는 민정이 아니겠죠. 그 한마디가 어두운 프레임의 표면을 얇게 걷어냈고 거기서 나온 건 설명보다 선명한 리듬이었어요. 사건은 그 리듬을 따라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죠. 사라진 날의 상가는 일은 밤처럼 조용했어요. 셔터가 절반쯤 내려온 틈으로 바람이 스치자 먼지가 낮게 흔들렸죠. 민정의 차량이 지하로 미끄러질 때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고 주차장의 천장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어요. 같은 시간 다른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는 또 하나의 그림자를 태웠죠. 서연은 얼굴을 숙여 광량을 피했고 손가락은 몸통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화면 속 침묵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냄새처럼 방향을 가리켰고 형사들의 시선은 같은 지점에서 만났죠. 주차장의 공기는 차갑고 얕았어요. 흰 차체 표면에 비친 불빛이 잠깐 늘어졌다가 접히는 순간 리모컨의 미세한 클릭 소리가 공기결을 바꾸었죠. 문은 열리지 않았고 옆 칸의 불빛만 반사되었어요. 그 0.3초의 공백에서 발끝이 아주 작게 제자리 걸음을 했고 어깨가 반사광을 가로질렀죠. 박은 그 프레임을 고정하고 숫자 키패드의 잔상을 확대했어요. 연출의 흔적이죠. 이 말이 끝나자 정적이 다시 한번 깊어졌고 거짓은 침묵 속에서 더 잘 들렸죠. 셔터가 절반쯤 내려온 틈으로 바람이 스치자 먼지가 낮게 흔들렸죠. 민정의 차량이 지하로 미끄러질 때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고 주차장의 천장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어요. 같은 시간 다른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는 또 하나의 그림자를 태웠죠. 서연은 얼굴을 숙여 광량을 피했고 손가락은 몸통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화면 속 침묵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냄새처럼 방향을 가리켰고 형사들의 시선은 같은 지점에서 만났죠. 주차장의 공기는 차갑고 얕았어요. 흰 차체 표면에 비친 불빛이 잠깐 늘어졌다가 접히는 순간 리모컨의 미세한 클릭 소리가 공기결을 바꾸었죠. 문은 열리지 않았고 옆 칸의 불빛만 반사되었어요. 그 0.3초의 공백에서 발끝이 아주 작게 제자리 걸음을 했고
어깨가 반사광을 가로질렀죠. 박은 그 프레임을 고정하고 숫자 키패드의 잔상을 확대했어요. 연출의 흔적이죠. 이 말이 끝나자 정적이 다시 한번 깊어졌고 거짓은 침묵 속에서 더 잘 들렸죠. 셔터가 절반쯤 내려온 틈으로 바람이 스치자 먼지가 낮게 흔들렸죠. 민정의 차량이 지하로 미끄러질 때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고 주차장의 천장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어요. 같은 시간 다른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는 또 하나의 그림자를 태웠죠. 서연은 얼굴을 숙여 광량을 피했고 손가락은 몸통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화면 속 침묵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냄새처럼 방향을 가리켰고 형사들의 시선은 같은 지점에서 만났죠. 주차장의 공기는 차갑고 얕았어요. 흰 차체 표면에 비친 불빛이 잠깐 늘어졌다가 접히는 순간 리모컨의 미세한 클릭 소리가 공기결을 바꾸었죠. 문은 열리지 않았고 옆 칸의 불빛만 반사되었어요. 그 0.3초의 공백에서 발끝이 아주 작게 제자리 걸음을 했고 어깨가 반사광을 가로질렀죠. 박은 그 프레임을 고정하고 숫자 키패드의 잔상을 확대했어요. 연출의 흔적이죠. 이 말이 끝나자 정적이 다시 한번 깊어졌고 거짓은 침묵 속에서 더 잘 들렸죠. 감식 장면을 보는 동안 서연의 시선은 화면의 가장자리만 돌았어요. 민정의 옷이 자신의 몸에서 낯설게 흔들릴 때마다 손가락이 의자 끝을 더 세게 눌렀죠. 사진이 책상 위에 펼쳐지자 박은 말수를 줄였고 그녀의 어깨는 소리 없이 내려앉았어요. 여기서부터가 당신의 동선이겠죠. 그 문장 뒤엔 아무 꾸밈도 없었어요. 꾸밈이 사라질수록 책임은 또렷해졌고 책임은 끝내 말문을 닫게 만들었죠. 블랙박스엔 바람의 소리와 헤드라이트의 진폭이 남아있었어요. 8시 47분 민정의 차량이 당동 나들목을 지나며 불빛이 길게 늘어졌고 12분 뒤 같은 각도로 다른 차가 같은 구간을 통과했죠. 두 궤적의 간격은 숫자이자 서사였어요. 그 사이에 무엇이 옮겨지고 무엇이 지워졌는지 시간이 가장 잘 알고 있었죠. 박은 지도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었어요. 간격이 목적이었겠죠. 간격은 계획의 다른 이름이었죠. 감식 장면을 보는 동안 서연의 시선은 화면의 가장자리만 돌았어요. 민정의 옷이 자신의 몸에서 낯설게 흔들릴 때마다 손가락이 의자 끝을 더 세게 눌렀죠. 사진이 책상 위에 펼쳐지자 박은 말수를 줄였고 그녀의 어깨는 소리 없이 내려앉았어요. 여기서부터가 당신의 동선이겠죠. 그 문장 뒤엔 아무 꾸밈도 없었어요. 꾸밈이 사라질수록 책임은 또렷해졌고 책임은 끝내 말문을 닫게 만들었죠. 블랙박스엔 바람의 소리와 헤드라이트의 진폭이 남아있었어요. 8시 47분 민정의 차량이 당동 나들목을 지나며 불빛이 길게 늘어졌고 12분 뒤 같은 각도로 다른 차가 같은 구간을 통과했죠. 두 궤적의 간격은 숫자이자 서사였어요. 그 사이에 무엇이 옮겨지고 무엇이 지워졌는지 시간이 가장 잘 알고 있었죠. 박은 지도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었어요. 간격이 목적이었겠죠. 간격은 계획의 다른 이름이었죠. 도현의 거실은 정돈된 악몽 같았어요. 향초 냄새와 락스 냄새가 섞여 숨이 막히도록 달콤했죠. 손전등 빛이 벽지를 스칠 때 마치 그림자가 피를 숨기려는 듯 일렁였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바닥을 가늘게 베었죠. 형사박은 말없이 손전등을 옮겼어요. 그때 벽 한쪽에서 푸른 반응이 번졌죠. 루미놀의 냉기가 번지며 집은 마치 고백을 강요당한 듯 몸을 떨었어요. 평범한 공간이 한순간 범죄의 기억으로 바뀌었죠. 화장실의 공기는 물보다 무거웠어요. 타일 틈새에 피가 굳은 채 금속 냄새가 벽을 타고 흘렀죠. 형사한이 장갑 낀 손으로 벽을 짚자 표면이 눅눅하게 젖었어요.
바닥엔 미세한 족적이 이어져 있었고 그 방향은 현관 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향했죠. 신발을 벗을 틈이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도현은 우발적이라 했지만 공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공간은 늘 범인의 리듬을 기억하죠. 서연은 조사실의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조명 아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죠. 이게 당신이죠. 형사가 사진을 내밀었어요. 화면엔 피해자의 옷을 입은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 장면이 멈춰 있었죠.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시켰어요. 입술 사이로 떨어진 그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죠. 거짓으로 쌓은 벽은 단 한 문장에 무너졌어요. 침묵이 조사실을 뒤덮었죠. 도현은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우발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어요. 그러나 형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현관에서 욕실까지 이어진 피해선, 반쯤 열려있던 문틈, 닭이지 않은 족적. 그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흔적이었어요. 계획된 침묵만이 그의 무기가 되었죠. 그러나 침묵은 오래 숨을 쉬지 못하죠. 감식팀은 거실 중앙에 은색 캐리어를 두었어요. 안엔 깨끗하게 접힌 타월과 봉지 몇 개가 들어있었죠. 박 형사는 캐리어 손잡이를 손끝으로 짚었어요. 여기서 끝났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어요. 완벽한 정리, 완벽한 청소, 그러나 완벽한 거짓. 피가 사라진 자리는 오히려 더 선명했어요. 공기가 기억하는 냄새는 사람보다 오래가죠. 밤의 자유로는 바람이 도로 위를 훑고 있었어요. 차량들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한 대의 차만이 어둠 속에 멈춰 있었죠. 그 차 안엔 냄새도 온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정적이 너무 뚜렷했어요. 형사 박은 차문을 열었고 시트 위엔 눌린 주름이 남아 있었죠. 핸드폰은 꺼져 있었어요. 그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흔적이었어요. 완벽한 계획은 언제나 빈자리를 남겨요. 형사하는 자유로 옆 풀숲에 앉아 있었어요. 풀잎 끝에 맺힌 이슬이 손등에 스쳤죠. 여기서 멈췄을까요? 박 형사가 물었어요. 하는 고개를 저었죠. 이건 이동이에요. 사라진 게 아니라 옮겨졌어요. 새벽의 냉기가 대답처럼 울렸어요. 바람은 죄를 모른 척 스쳐갔지만 땅은 그 무게를 다 기억했죠. 그들은 도현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열었어요. 자유로를 벗어나 충남 횡담도 근처에서 신호가 멈춰 있었죠. 서연의 폰도 같은 좌표를 찍었어요. 둘 다 같은 길이네요. 박 형사가 중얼거렸죠. 거짓은 늘 흔적을 남겨요. 삭제된 기록은 흔적이 아니에요. 그건 방향이에요. 형사들은 지도를 접으며 한마디 했죠. 죽음은 늘 계획보다 멀리 흘러가요. 그날 저녁 한 통에 신고 전화가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바다에 사람 머리 같은 게 떠 있어요. 횡담도의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죠. 해양 경찰이 도착했을 때 파도 위로 하얀 천이 떠올랐어요. 조명이 물결을 스치자 그 아래서 무언가 반짝였어요. 그것은 눈이 아니었죠. 피로 엉긴 머리카락 사이로 바다가 숨을 죽였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도착이었죠. 검시소의 냉동실 안, 흰 천이 덮인 시신 일부가 놓여 있었어요. 천 끝에서 손가락 한마디가 드러나 있었죠. 지문이 남아 있었어요. 대조 결과는 피해자 민정. 형사 박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거짓은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죠. 도현은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침묵보다 오래 숨을 쉬어요. 그리고 그 숨은
반드시 누군가의 귀에 닿죠. 도현의 구속 영장실질 심사날 법정 안의 공기는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판사의 질문이 끝날 때마다 그가 고개를 들었죠.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재판정에 있던 기자들이 그 순간을 기록했고 플래시 불빛이 차가운 유리벽을 반사했어요. 서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손끝을 움켜쥐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이었지만 죄의 무게는 그들의 계산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죠. 형사하는 보고서를 덮지 못했어요. 페이지마다 얇은 한숨이 묻어 있었죠. 사건의 시작은 단순한 거래였고 끝은 인간의 어둠이었어요. 그는 기록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죠. 우린 단서를 찾은 게 아니라 거짓의 그림자를 밟은 거야. 그 말 뒤로 조용히 시계 초침이 흘렀어요. 박 형사는 아무 대답 없이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그들의 피로를 닮아 있었죠. 서연은 구치소에서 매일 편지를 썼어요. 그러나 한 장도 보내지 못했죠. 잉크 자국마다 후회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날 그냥 도망쳤다면 달라졌을까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울렸고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스쳤죠. 남편의 이름을 적는 순간마다 펜끝이 멈췄어요. 그 이름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심연의 구멍 같았어요. 도현은 변호인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반복했죠.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계산된 자로움에 갇혀 있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연기였죠. 그의 말마다 무게가 없었고 단어마다 벽이 생겼어요. 진실은 숨을 쉬고 싶어 했지만 그가 만든 문장은 산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을 감옥보다 좁은 언어의 틀 안에 가뒀죠. 형사박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어요.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치밀했지만 결국 흔적은 남습니다. 그 말은 차갑게 떨어졌지만 듣는 이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한 형사는 옆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허공을 감쌌죠. 그 냄새가 사건의 끝을 알리듯 길게 퍼졌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었어요. 그 냄새엔 아직 피의 잔향이 섞여 있었죠. 재판부는 기록을 모두 읽고 고개를 들었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죠. 피고인 왕도현, 살인 및 사체 손괴 혐의로 징역 35년. 방 안의 공기가 멎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도현의 손은 무릎 위에서 느리게 떨렸어요. 그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지만 입술 안쪽이 희미하게 깨물려 있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표정은 인간이 만든 괴물의 얼굴이었죠. 형사하는 법정을 떠나며 천천히 걸었어요. 발소리가 복도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죠. 그 소리가 어쩐지 낯설게 들렸어요. 긴 수사가 끝났는데도 무언가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죠. 거짓은 사라져도 냄새는 남아요. 박이 대답했어요. 냄새가 사람보다 오래 살죠.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정의 남편 재훈은 집거실에서 오래된 영상을 틀었어요. 생일날 불 켜진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던 아내의 얼굴이 화면 속에 있었죠. 웃음은 빛나지만 이미 돌아오지 않을 시간의 조각이었어요. 그의 눈물이 리모컨 위로 떨어졌어요. 영상은 멈췄지만 웃음의 잔향이 방 안을 돌았죠. 살아있다는 건 기억을 견디는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형사박은 사건 파일을 봉인하며 날짜를 적었어요. 2020년 5월 16일 파주. 그 글씨가 한 줄로 적히는 동안에도 그의 손끝이 떨렸어요.
사람의 아기가 이토록 계산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익숙해질 수 없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냄새가 남아 있었죠. 냄새는 기억의 형태로 변했어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은 제목을 뽑았어요. 파주의 거짓, 횡담도의 끝. 활자들이 차가운 금속처럼 늘어섰어요. 사람들은 화면으로 사건을 소비했고 댓글엔 분노와 무관심이 섞였어요. 그러나 진짜 어둠은 화면 밖에 있었죠. 누군가는 여전히 그 냄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건은 끝났지만 누군가의 삶은 여전히 거기 멈춰 있었어요. 형사하는 새벽 파주 현장을 다시 찾았어요. 사건 이후 첫 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도로 위로 희미한 안개가 깔렸고 가로등 불빛이 그 안에서 느리게 흔들렸어요. 그가 걸을 때마다 신발 밑창이 젖은 아스팔트를 눌렀죠. 모든 흔적은 지워졌지만 냄새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에 젖은 흙냄새 사이로 금속성 잔향이 남아 있었죠. 그는 그 냄새를 죄의 잔향이라 불렀어요. 공기는 여전히 진술 중이었죠. 서연은 교도소 작업장에서 봉투를 접고 있었어요. 종이에 접히는 소리가 하루의 리듬이었죠. 말 대신 소리로 죄를 세는 삶이었어요. 창문 밖 하늘은 낮은 구름에 덮여 있었고 그 빛이 눈동자에 스며들며 무게를 더했죠. 밤이면 머리맡에서 민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기억은 벌보다 오래가요? 그녀는 손끝으로 이마를 짚었죠. 다시는 누구도 흉내내지 않겠어요. 그 속삭임이 벽에 부딪혀 흩어졌어요. 박 형사는 잠들기 전마다 블랙박스 소리를 다시 들었어요. 바람, 타이어의 마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3초의 정적. 그 정적이 가장 잔인했어요. 범죄는 행동이 아니라 침묵에서 완성된다는 걸 그는 그때 알았죠. 화면 속 공기 한 줄기까지 되짚으며 그는 속삭였어요. 진짜 공포는 침묵이에요. 그는 스스로에게 대답하듯 웃었죠. 그 웃음이 공기를 타고 천천히 꺼졌어요. 도현은 7평 남짓한 독방 안에서 여전히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철창 위로 떨어지는 빛의 각도, 간수의 발소리 간격, 식판이 밀리는 소리의 높낮이까지. 그는 완벽을 잃었지만 통제를 놓지 않았어요. 벽에 손을 대자 차가운 감촉이 살갗을 통해 들어왔죠. 그 차가움이 이제 그의 신이었다죠. 완벽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 그는 남은 생을 쓰게 됐어요. 민정의 어머니는 재판 후 단 한 번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왜 묻지 않냐고 했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창문을 닦았죠. 유리에는 자국이 남잖아요. 그것이 그녀의 말이었어요. 창문 밖바람이 유리 위를 스쳤고 그때마다 빛이 반짝였어요. 그 빛은 잠시지만 그 잠시가 살아있음을 알려줬어요. 어머니의 손길은 아직 따뜻했죠. 형사하는 사건 일지를 마지막으로 다듬며 문장 하나를 추가했어요. 사람은 공기를 속일 수 없다. 그 한 줄이 종이 위에서 천천히 스며들었죠.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냄새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공기엔 기억이 섞여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그는 불을 끄며 속삭였어요. 모든 진실은 결국 소리로 돌아와요. 새벽 방송국 스튜디오, 아범의 목소리가 천천히 울렸어요. 그날의 공기는 아직도 남아있겠죠? 우리가 잊었다고 해도 공간은 기억을 버리지 않아요. 음향 감독이 손짓으로 루프를 조정했어요. 정적이 삽입되자 공기 중에 미세한 떨림이 스피커를 타고 흘렀죠. 아범은 이어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리듬이었죠.
그리고 그 리듬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라디오 청취자들은 각자의 방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는 잠들기 전, 누군가는 운전석에서. 그들은 조용히 숨을 골랐죠. 사건의 냄새와 공포의 진동이 아닌 이해의 여운이 남았어요. 악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이 우리를 지켜요. 아범의 마지막 멘트는 정적과 함께 천천히 가라앉았죠. 라디오 불빛이 꺼질 때 그 여운만이 남았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멈췄지만 파장은 남았어요. 형사박은 퇴근길에 자유로를 지날 때마다 그 바람의 냄새를 느꼈죠. 차창을 열면 여전히 같은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세상은 변했지만 냄새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 사건의 유일한 진실 같았죠. 진실은 늘 단순하지만 단순함이 가장 잔혹해요. 라디오 마지막 신호음이 꺼지고 아범의 목소리가 여운처럼 번졌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기억은 남아요. 공기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경고이자 이해겠죠. 스튜디오 불빛이 천천히 꺼졌어요. 공기가 식어가며 남은 냄새가 공간을 감쌌죠. 그 냄새는 사건의 잔향이 아니라 인간의 흔적이었어요. 이야기는 멈췄지만 청자는 그 여운 속에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숨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됐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